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였죠. 남편과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푼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준이를 해외 명문대에 보냈고 아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의사가 된 민준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말투.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준 오빠한테 부모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진이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명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부끄럽지만 그동안 혼자 힘으로 1억 원 정도 모았어요. 회사 다닐 때 정말 악착같이 아껴서요. 민준 오빠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돈으로 신혼살림 마련하는데 보태려고요. 남편과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돈 모으기도 힘들다는데 스스로 1억 원이나 모았다니. 게다가 그걸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둔 알뜰한 며느리감이라니. 유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 드문데. 제가 칭찬하자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민준 오빠도 그런 제 모습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계속 유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유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민준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똑 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우리 며느리로 손색 없어. 그 후로도 유진이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떡 같은 선물을 꼭 챙겨왔고 설거지며 청소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괜찮아, 유진아. 손님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며 웃었죠. 민준이도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진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나가며 즐거워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귄 후 민준이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유진이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여 결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유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철없이 굴 때도 많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유진 씨가 얼마나 똑 부러지고 착한데요. 저희가 오히려 고맙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울 마포구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고 유진이는 약속대로 자신이 모은 돈 중 일부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은 1억 원 중에서 일단 1천만 원 먼저 드릴게요. 나머지는 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만기 되면 추가로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유진아. 하지만 내가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아니에요. 이제 민준 오빠랑 저는 한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2년 전 봄 민준이와 유진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행복한 미소를 짓는 민준이.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 동생이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됐어. 뭐, 동생이? 갑자기 왜? 유진이가 동생이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혼자 자취하기 힘들다고 당분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원래 착한 아이라 거절을 잘 못합니다. 민준아, 신혼인데 동서까지 같이 사는 건 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진이가 동생 걱정이 많나 봐. 일단 3개월만 같이 살기로 했어. 3개월이 지나도 유진이 동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1년. 결국 그 동생은 1년 반 동안 민준이네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원 일도 힘든데 집에 가면 처제까지 신경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진이가 일을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결혼 후에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일을 못 하겠대.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 그냥 피곤하고 무기력하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신혼 초부터 동생을 데려와 살고 일도 그만두고 결혼 전에 보여줬던 그 알뜰하고 계획적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우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진이한테 물어봤어. 그 1억 원 중에 나머지 돈은 언제 주냐고. 그래서 9천만 원은 가족들한테 빌려줬고 적금으로 묶여있대. 나중에 만기되면 3천만 원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처음에 한 약속이랑 다르잖아.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를 못 믿냐고, 돈 때문에 결혼했냐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분명히 1억 원 모았다고 했잖아. 그걸 신혼살림 마련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빠, 목소리 좀 낮춰. 이웃집에 들려.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게. 유진이도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나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진이한테서 추가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 동생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 민준이는 의사 월급으로 아내와 처제까지 먹여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다 못해 유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동생이 언제까지 너희 집에 있을 거니? 어머님, 동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벌써 1년이 넘었잖아. 민준이도 힘들어하고. 어머님이 왜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간섭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 예의 바르던 유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유진아, 엄마가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 유진이가 맞나? 그 일이 있은 후 유진이는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습니다. 민준이한테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요즘 예민해져서 조금만 참아줘. 착한 우리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엄마 마음은 아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민준이가 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상한 걸 알아냈어. 무슨 일인데? 유진이 학력이 거짓말인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유진이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대. 그래서 어느 대학 동문 모임이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말을 돌리더라고. 이상해서 유진이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 그래서 그 학교에 경제학과가 없어. 애초에 경영학과는 있는데 경제학과는 없다고.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가 졸업했다는 대학교의 학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회계학과, 금융학과. 하지만 경제학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럼 유진이는 거짓말을 한 거야? 직접 물어봤어. 그랬더니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력은 잘 보이고 싶어서 허풍을 떨었다고. 실제로는 그 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대. 경제학이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력을 속이다니. 그것도 결혼 전부터 계속해서요. 민준아, 그럼 대기업 다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겠어? 그건 진짜라고 하더라고. 마케팅팀은 맞는데 인턴으로 1년 있었대. 정규직이 아니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 대기업 정규직 5년 경력. 결혼 전에 유진이가 우리한테 한 말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1억 원 모았다는 것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것도 물어봤어. 실제로 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대. 그 중에서 우리한테 준 1천만 원 빼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진짜 가족들한테 빌려줬거나 적금으로 묶여 있다고. 세상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허풍쟁이의 거짓말쟁이였다니. 엄마, 나 어떡하지?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7의사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저도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준이와 유진이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준이는 유진이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유진이는 자꾸 과거 일을 들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집착해? 학력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오빠 학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유진아, 그게 아니잖아. 거짓말을 한 게 문제라고. 그럼 오빠는 완벽해? 오빠도 결혼 전에 나한테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말 안 했잖아. 싸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스트레스로 병원 일에도 지장이 생겼고 유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 2년이 되던 해여름 유진이가 갑자기 민준이한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내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필라테스 자격증도 땄어. 민준이는 반대했습니다. 유진이는 사업 경험도 없고 필라테스를 배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학원을 차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빠가 날 믿어줘야지. 나도 할 수 있어. 오빠 돈은 절대 손에 안 보게 해줄게. 유진아, 학원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1억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1억 원. 그 돈이면 작은 학원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유진아, 1억은 너무 큰 돈이야. 다시 생각해봐. 오빠는 날 믿지 않는구나. 역시 나는 오빠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유진이는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고민 끝에 결국 유진이한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유진이한테 1억 빌려주기로 했어. 뭐, 민준아, 정신 차려. 그 애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엄마 이번엔 진심인 것 같아.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계약서도 쓰기로 했어. 저는 말렸습니다. 남편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결국 유진이한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유진이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꼭 성공해서 갚을게. 믿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 지하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빌린 1억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기구를 사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SNS에 학원 사진을 올리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민준이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원들이 늘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유진이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유진아 1억도 모자라서 2천을 더 달라고? 처음에는 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회원들이 조금만 더 늘면 흑자 전환할 수 있어. 민준이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더는 어려워. 1억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잖아. 그래. 오빠는 역시 날 믿지 않는구나. 유진이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학원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오빠, 학원 접기로 했어.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오빠, 미안해. 빌린 돈. 그건 천천히 갚아도 돼. 일단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해보자. 민준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이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의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유진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빠, 빌린 돈 얘기 좀 그만해. 유진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빠 표정이 그렇잖아. 맨날 돈 생각하는 거 다 티나. 유진아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야. 나도 갚을 계획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 지금 내가 무슨 수로 갚아. 학원도 망했는데. 유진이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이가 조금만 돈 얘기를 꺼내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뭐? 이혼 소송? 응. 갑자기 변호사 통해서 소장이 날아왔어. 이혼하고 재산 분할 청구한대.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겠다고 버티던 사람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니.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유진이 주장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쓰기로 한 공동 재산이래. 계약서에 차용이라는 말만 있을 뿐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사업하기로 한 거라고 주장해.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진이 측도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이는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함께 사업을 위해 투자한 겁니다.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고 실제로는 부부 공동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분명히 차용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그렇게 쓴 겁니다. 실제로 남편도 학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학원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제 과거를 들춰내며 괴롭혔습니다. 학력 문제로 저를 무시했고 필라테스 학원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하게 해놓고는 망하니까 돈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민준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학력, 경력, 재산을 속였고 결혼 후에도 처제를 데려와 함께 살며 원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습니다. 1억 원은 분명히 차용한 것이며 하지만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5대5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 민준이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차용증을 썼고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였고 해당 금액은 가정경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개인 채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1억 원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신혼집과 그동안 모아둔 재산까지 유진이와 반씩 나눠야 했습니다. 민준아, 항소해. 항소하면 뒤집을 수 있어. 엄마, 나 너무 지쳤어. 이혼만 됐으면 좋겠어. 민준이는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항소 기간을 놓쳤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변호사한테 확인도 안 하고 내 잘못이야.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민준이는 유진이한테 재산의 절반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소견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친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항소를 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양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 기간도 겨우 2년이고 명백히 차용증이 있는데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5대5로 정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다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의 반을 유진이한테 빼앗긴 채로요. 1억 원은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면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37의 의사가 다시 사회초년생처럼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민준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학력을 속이고 재산을 속이고 결혼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결혼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은 때때로 억울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당당하게 재산을 가져가고 피해자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증거를 꼼꼼히 챙기세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항소 기간, 소송 기간,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아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 대, 구, 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